2023년 상반기 기출보건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이해부터 보시죠. 언어 이해에서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글이다. 가부터 다와 관련된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랬습니다. 일단은 윤리적 소비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아무 의미 없죠. 녹색 소비, 로컬 소비, 그 다음에 공정무역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것이고 이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녹색 소비 같은 경우는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거나 환경을 고려하여 제품을 생산 및 개발한 겁니다. 친환경적인 소비 행위. 로컬 소비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돕고 운반 시 소비되는 연료나 배출되는 환경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 지속 가능한 소비 행위입니다. 그래서 로컬, 지역 내에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불공정 무역 구조로 인하여 선진국에 비해 경제적 개발이 늦은 저개발 국가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착취, 환경 파괴, 부의 편중 등등등의 내용입니다. 자, 내용 알았어요. 뭔지. 자, 한번 가볼까요? 기억. A사는 비건 트렌드에 맞춰 기존에 사용해왔던 동물성 원료 대신 친환경 성분, 끝났죠? 갑니다. 니은, B 레스토랑은 고객들에게 신선한 샐러드를 제공하고 지역 내 농가와의 됐습니다. 나죠? 디귿, 시사 해안가에 버려진 폐 어망 및 폐 페트병을 수집해 이를 원사로 한 가방 및 액세서리를 구매해요. 친환경이겠네요. 그 다음에 리얼, 디카페는 제3세기에 생산하는 우수 품질의 원두를 직수입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리얼은 조금 애매하죠. 애매한 것 같아요. 미음, 이산인 아시아 국가의 빈곤한 여성 생산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이들이 생산한 의류. 애매하다고 보이기는 한데 다를 다시 보시게 되면은 원래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불공정 무역구조라는 게 뭐냐면 저개발 국가는 인건비도 싸고 원료도 싸고 다 싸잖아요. 그런 걸 착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장 저렴한 가격이 아닌 공정한 가격이다. 근데 이제 리을을 보시게 되면 애매해요. 미음은 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리을의 포지션이 애매한데 기역 디귿이 가고 나가 니은이고 리을은 모르겠다. 미음은 확실히 다죠. 그러면 1번을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것이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지가 조금 불명확해요.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든지 아니면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공정한 가격, 공정한 지불을 했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더 명확했을 텐데. 자, 어찌됐건 간에 골라야 된다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가보죠. 3번. 다음 글에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논지를 강화한다 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이 글의 논지, 그러니까 여기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를 강화하는데 덧붙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 얘기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좀 글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뉴턴이 이렇게 말했다. 플라톤은 내 친구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내 친구다. 하지만 진리야말로 누구보다 소중한 내 친구이다. 캠브리지에서 뉴턴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준 사람이 있다. 수학자이며 당대 최고의 교수였던 아이작 베로였다. 베로는 뉴턴에게 수학과 기하학을 가르치고 그의 탁월함을 발견하여 후원자가 됐다. 이처럼 뉴턴은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자신의 피나는 노력과 위대한 스승들의 도움을 통해 후천적으로 키워진 것이다. 일단은 별 내용 없었어요. 내용이 없지 않았죠. 보통 첫 번째는 화제제시인데 이거죠. 후천적으로 키워진 것이다. 이 내용인데요. 그죠?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뉴턴이 시대를 관통하는 천재로 여겨지는 것은 사과는 왜 땅에서 수직으로 떨어질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다. 이 질문을 던진 지 되었다. 떨어진 것을 관찰해서
발전으로 발견으로 이어진다. 위대한 발명이나 발견은 어느 한순간 성광처럼 오는 것이 아니다. 시작 단계의 작은 아이디어가 질문과 논쟁을 통해 점차 다른 아이디어들과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숙성의 시간을 갖고 그런 후에야 세상에 유익한 발명이나 발견이 되는 거다. 이전부터 천재가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과거에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근데 이 글에서는 어떤 걸 강조하는 걸까요? 선천적인 걸까요? 후천적인 거죠. 왜냐면은 보통 첫 번째 문단에 등장하는 화제 제시의 내용은 중심 내용이에요.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후천적이다. 근데 갑자기 선천적인 거를 막 얘기한다?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플라톤에서에도 음유시인이나 기술이나 언급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이용과 조금 다른 모방 미학이라는 입장을 갖지만 신적인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방이라고 믿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천재를 불리는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고 후천적. 나왔죠? 됐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칸트는 천재가 선천적인 것이라고 했다. 자, 칸트가 이런 말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재가 선천적이다. 이 말은 논지를 강화하는데 필요 없는 내용이죠. 후천적이라고, 후천적. 후천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후천적인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항상 거짓인 것은 그랬습니다. 항상 거짓이다. 이 항상 거짓이다라는 말을 놓고 보면은 도대체 뭘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지? 거짓? 추론인가? 근데 거짓이다. 내용 일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 일치.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의 개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른데 이는 대체로 개정 무한개설, 개정 한개설로 나뉜다. 개정 무한개설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를 밟으면 어떠한 조항이나 사항이더라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 무한개설에서는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 사이의 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 개정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의 구분을 부인하여 헌법 최고의 법적 권력은 헌법 개정 권력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재 헌법 규범이나 가치에 의해 장래 세대를 구속하는 것은 부당한 점을 밝힌다. 그러나 개정 무한개설은 법 규범이 가지는 실질적인 규범력의 차이는 외면한 채 헌법 개정에 있어서 형식적 합법성만을 절대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그래서 개정 한개설과 개정 무한개설 이 둘을 지금 대치해 놓은 거예요. 대조해 놓은 거죠. 맞죠? 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개정 한개설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를 따를지라도 특정 조항이나 사항은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 개정 권력은 재정 권력의 소재를 변경하거나 제정 당시에 주장한다. 헌법 제정자가 내린 근본적 결단으로서의 헌법은 개정 대상이 없을 수 없다거나 헌법 위에 존재하는 자연법의 원리에 어긋나는 헌법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헌법 국민주권 원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같이 보장은 헌법 개정 절차에서도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끝났어요. 자연법이라는 게 나왔고 그럼 이거는 무한개설을 지지하는 걸까요? 한개설을 지지하는 걸까요? 한개설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한개설을. 1번 개정 무한개설은 절차를 지킬 경우 국민주권 원리도 개정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모든 게 다 가능한 거니까. 그 다음 2번 개정 무한개설은 헌법 개정을 통해 규범과 현상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 말이 등장해야 될 텐데 여기 있네요. 그죠? 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다. 있는 내용입니다. 3번 개정 무한개설은 형식적인 절차는 무시한 채 실질적인 규범력의 차이만 존재한다. 강조한다. 자, 보통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아닌데 여기 있네요. 실질적인 차이는 외면한 채 헌법 개정에 있어서 형식적인 합법성만을 절대시한다는 비판을 가졌어요. 그죠? 3번입니다. 3번. 자,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죠? 형식적만 절대시한다라고 한 거죠. 4번은 개정 한개설은 재정 권력과 개정 권력 구분 나왔고요. 있는 내용이고 5번에 어긋난다고 본다. 그쵸?
자연법이 더 위에 있다고 봐요. 여기서도 지금. 헌법 위에 존재한다. 됐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죠. 자료 해석. 여기서는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이 도수분포 다각형은 굉장히 생소해요. 생소합니다.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것이 뭐냐? 그 도수분포표 있죠. 도수분포표 이렇게 있는 거. 여기 이제 계급이고요. 여기 이제 도수입니다. 그래서 뭐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3 구간이 있다. 얘는 뭐 2 구간이 있고 얘는 뭐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게 도수분포표예요. 그 다음에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가 만약에 20이었다. 그러면 상대 도수라는 건 뭐예요? 20분의 3, 20분의 2, 20분의 5. 전체 분에 해당 도수예요. 됐죠? 이런 게 이제 도수분포표입니다. 그러면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밑에다가는 계급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막대로 연결을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됐죠? 막대 그래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건 촘촘하게 꽉 연결돼 있어요. 맞죠? 연결돼 있고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게 히스토그램이에요. 히스토그램을 해서 이렇게 윗변에서 중점에 해당하는 요 점 있죠. 그죠? 요 점들을 연결한 거. 요게 바로 도수분포 다각형입니다. 도수분포 다각형. 도수분포 다각형의 특징이 뭐냐? 히스토그램에서의 요 넓이죠, 넓이. 요 넓이랑 도수분포 다각형에서의 넓이가 같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맞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써있냐? 여사원 150명, 남사원 100명이에요. 됐죠? 그러면은 여자와 남자의 수가 달라요. 그래서 당연히 가로는 똑같아요. 근데 세로가 다르겠죠. 일반 도수로 한다면. 왜냐면 여자는 150명, 남자는 100명이니까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상대 도수라고 하면은 어차피 끝에 가서 합은 1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합이 1이고 여자도 합이 1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히스토그램의 각각의 넓이랑 여자나 남자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상대 도수로 했기 때문에. 일반 도수로 했으면은, 그냥 도수로 했으면은 여자는 150, 남자는 100이기 때문에 넓이가 달라요. 맞죠? 근데 여기서는 상대 도수니까 합이 무조건 1이 나온다는 얘기죠. 됐죠? 자, 보시면 1번. 남사원이 여기서 옳은 겁니다. 여사원보다 식비를 더 많이 낸다? 일단은 식비, 요 내용 자체가 평균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얘기하는지 좀 불명확하긴 해요. 불명확하긴 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좀 지워볼게요. 보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프 자체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사원이 더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여사원이 더 많이 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왼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야 돼. 계산해봐야 돼요. 그래 명확한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2번. 식비가 6,000원 이상인 남성의 수는 30명이다. 이하다. 6,000원 이상. 일단은 6,000원 이상인데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근데 다 합치면 0.3보다는 커요. 100명이라고 했으니까 30명은 넘어야죠. 틀렸습니다. 다음 3번. 식비가 4,000원 미만인 사원의 비율은 확인. 4번. 식비가 5,000원 이상 7,000원. 7,000원 미만이니까 요거예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여사원 수는 여사원 전체 40% 미만이다. 이거잖아요. 이거 둘이 더해보면은 50%가 넘어요. 맞죠? 50%는 안 넘는 거. 40%는 확실히 넘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만이다 틀렸고 답은 5번입니다. 상대도수의 분포 다각형.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의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남녀가 같다. 맞잖아요. 왜? 상대도수는 똑같이 다 1이기 때문에. 근데 상대도수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도수 가지고 한 거라면 그거는 여자가 더 큰 거예요. 됐죠?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답은 5번이죠. 5번. 다음 넘어가서 2번 보겠습니다. 2번. 원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원그래프. 다음은 S대학교 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넷 쇼핑 이용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년 조사 인원수는 동일하다. 매년 2,500명씩인 거예요. 이때도 2,500명, 이때도 2,500명, 이때도 2,500명.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 쇼핑 이용 빈도 몇 번을 이용하느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볼게요. 인터넷 쇼핑 월평균 이용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맞잖아요. 확인. 2번. 2021년 월간 인터넷 쇼핑을 3회 이상, 2021년입니다. 3회 이상, 여기죠, 여기. 이용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210명이다. 48.7%잖아요. 2500에. 48.7%예요. 7%.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4870에 25%. 같은 말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굳이 바꾼 거예요? 굳이 바꾼 이유는 뭐냐면 25%가 4분의 1이거든요. 보통 저는 현장에서 얘기할 때 이건 기준수라고 합니다. 기준수. 기본분수. 기준수. 25. 왜냐면 25는 25%다 4분의 1. 25다 4분의 100. 이게 25, 0.25 곱하는 것보다 4로 나누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수라고 해서 25가 나온다? 4분의 1을 생각한다는 거죠. 4로 나누는 건 간단한 일이에요. 4000 쪼개기 800 더하기 80 빼기 10 1200 20에다가 2.5를 뺐네요. 맞죠? 그러면 얘는 1210 얼마네요? 맞죠? 1210 얼마인 거고 1210명 이상이네요. 맞죠? 2번이 맞는 대응입니다. 다음 3번. 3년간 인터넷 쇼핑 이용 빈도수를 누적했을 때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인터넷 쇼핑 이용 빈도수는 1회 미만이다. 이랬습니다. 두 번째가 1회 미만이다. 이게 딱 보면은 그림이 조금 흐릿하게 보이긴 하는데 가장 많은 건 언제예요? 가장 많은 거. 누가 봐도 얘네입니다. 얘네 가장 많죠? 그죠? 얘네 가장 많아. 그 다음에 1회 미만이 그 다음이냐를 보라는 얘기. 1회 미만. 요거. 이런 거는 촘촘하게 더하기보다는 일단 대충 더해야 돼요. 더해보시면은 27.5 넘어가게 되면은 57.9예요. 자, 1회 미만이. 그러면 얘랑 비벼볼 수 있는 게 1회에서 2회네요. 1회에서 2회. 얘는 60% 넘어요. 그죠? 자,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3번이 답입니다. 1회에서 2회 미만. 여기가 더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됐고요. 3번은 됐고. 4번 2022년 월간 인터넷 쇼핑을 2회 이상 3회 미만 이용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021년 1회 미만이라고 응답했던 사람보다 2배 이상 많다. 일단은 기준량이 똑같아요. 2,500명으로. 맞죠? 똑같고 2022년에 2회 이상 3회 미만. 여기죠? 여기에요. 그 다음에 21년에 1회 미만. 2회 이상 맞네요. 맞죠? 맞습니다. 다음 5번. 1회 이상 2회 미만 쇼핑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3% 이상 증가했다. 얘네가 기준량이 똑같거든요. 기준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비율 가져가셔도 돼요. 여기서는 2021년에 요거죠. 요거네요. 그러면은 21.8분의 225 마이너스 22.5 마이너스 21.8 0.7 이거네요. 이거 맞죠? 3% 이상이다. 그럼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이거에 3% 7보다 작죠.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보다 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3번
다음은 국내 유통업체 S사가 몽골 시장으로 진출하기 전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경험한 진입 장벽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옳은 것은 S사는 몽골 시장의 진입 장벽에 해당하는 주요 원인을 4가지로 선정했고 현지 진출 기업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요인별 0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입 장벽이 높다, 강력하다 이렇게 된 거죠. 옳은 겁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1번 유통업의 경우 타업종에 비해 초기 진입 비용이 강력한 진입 장벽. 초기 진입 가장 낮은데요. 그렇죠? 확인이었네요. 2번 S사의 경우 현지의 엄격한 규제가 몽골 시장에 진입하는 방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자, S사에 대해서 4가지고 엄격한 규제. 요게 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데 만약에 제가 현장에서 이걸 만났다 문제에서 시험장에서 그럼 전 보류합니다. 보류해요. 보류. 근데 여기서는 S사가 유통업도 하고 제조업도 하고 서비스업도 하고 식품 음료업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됐죠? 됐죠? 죄송합니다. 유통업이었네요. 유통업. 그럼 맞네요. 그죠? 유통업. 네. S사가 유통업이에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의 경우 타업종에 비해 높은 몽골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강력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타업종에 비해 시장 점유율?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이보다 큰 게 있으면 아닌 거예요. 큰 게 있으면. 지금 제조업은 시장 점유율이 5인데 현재 엄격한 규제. 끝났습니다. 4번 문화적 이질감이 가장 강력한 문화적 이질감. 서비스업이죠. 식음료가 아니고 서비스업의 경우 나머지는 확인입니다. 해보시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S가 유통업체였어요. 유통업체. 조금 애매하죠, 자료가. 왜냐면은 S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S사가 아닌 것도 얘기했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자, 그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창의 수리 한번 가보죠. 창의 수리에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ABC 사원이 P지점을 동시에 출발해서 Q지점을 지나 R지점까지 가려고 한다. A 사원은 P지점에서 R지점까지는 시속 4km로 걷고 B 사원은 P지점에서 Q지점까지는 시속 5, Q에서 R까지는 시속 3. 그래서 A 사원보다 12분 늦게 R지점에 도착했다. C 사원이 P지점까지의 시속 2km. 자, 했을 때 A 사원과 바르게 비교한 것은 그리고 P지점에서 R지점까지는 4라고 했어요. 제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거 복잡해 보이는데 왜 복잡하다고 느꼈냐면 미지수가 2개였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P에서 R까지 4km라고 줬어요. 그러면은 P, Q, R입니다. R. 요게 지금 4인 거예요. 4. 맞죠?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를 만약에 X라고 놨다. 여기는 4-X인 거예요. 물론 Y라고 하셔도 됩니다. 됐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볼게요. 자, A 사원이 P지점에서 R지점까지 시속 4로 걷었대요. 1시간 걸려요. B는 P에서 Q까지는 5로 간다. Q에서 R까지는 시속 3로 가고. 이게 걸린 시간이에요. 맞죠? 걸린 시간. 4-X입니다. 맞죠? 근데 A 사원보다 12분 늦게 도착했대요. 이 말이 뭐예요? 이렇게 해야 갔다가 되는 거죠. 이러면 X가 나오죠. 그죠? X가 나옵니다. 해봐야 되겠네요. 자, 양쪽에다가 15를 곱해보면 5분의 6이었으니까 18. 3X 20-5X 하게 되면 X는 1입니다. 그러면은 Q에서 R은 3이고요. 자, 끝났습니다. 이제 C사원이 P지점에서 Q지점까지는 시속 2로 걷고
그 다음에 Q 지점에서 R 지점까지는 시속 5로 걷는다. 이렇게 돼요. 맞죠? A 사원과 바르게 비교한 것은 얘가 10분의 5, 10분의 6, 11이에요. 11. 1시간 6분 걸렸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A 사원보다 6분 늦게 도착한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됐습니다. 항상 방정식 활용 유형은 등호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3번 보시죠. 민소린의 가족은 S통신사를 이용한다. 민소린은 79분을 사용하여 29,950원, 아빠는 90분을 사용해서 21,390원, 101분을 사용했다. 60분 이하를 사용하면 X1, 그 다음에 60분 초과 이러면 분당 Y1입니다. 그러면은 민소리는 X 플러스가 아니죠. 기본 요금이 X죠. X. 그 다음에 79번이니까 19Y. 얘가 지금 얼마인가요? 21,950원. 그 다음에 두 번째 90분을 사용했다. 90분이면 30Y죠. 얘가 지금 얼마예요? 21,390원. 그 다음에 100분을 초과하면 1분당 2Y1인데 101분을 썼어요. 40Y에다가 1분어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얘는 얼마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X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X 플러스 30Y 플러스 12Y. 그러니까 Y만 구하면 돼요. 왜? 이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를 빼면 11Y가 지금 얼마예요? 400 어디 보자. 50원. 440원이죠? Y가 40원이에요. 40원. 그럼 12Y니까 이 금액에다가 485만 더 하면 되겠네요. 이 금액에다가. 그러면 21,870원입니다. 물론 X도 구할 수 있죠. 근데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언어 추리. 언어 추리입니다. 1번 한번 보죠.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일 때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명제, 비가 많이 내리면, 전 두 문자를 다 썼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습도가 높아진다. 겨울보다 여름에 비가 더 많이 내린다. 요거는 명제가 아닌데. 습도가 높으면 먼지가 잘 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습도가 높으면은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요거는 단순 명제는 아니에요. 얘 때문에. 그죠? 얘는 명제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가정이면 결론이다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겨울이면 여름보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비가 더 많이 내린대요. 그러면 겨울보다 여름이 습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먼지는 덜 나요. 습도가 더 높다. 여름이 먼지가 덜 나. 여름이 정전기가 덜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죠? 확인해 볼까요? 1번 겨울은 여름보다 습도가 낮죠. 잠깐만. 겨울은 여름보다 낮다. 맞죠? 1번 맞고. 2번 먼지는 여름이 겨울보다 더 잘 나요? 안 나죠. 왜냐하면 습도가 높으면 먼지가 덜 난다고요. 2번이 답입니다. 여름에는 겨울보다 정전기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여름에는 그렇죠. 왜? 습도가 높으니까. 4번 비가 많이 오면 정전기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정전기가 잘 일어나면 비가 적게 온다는 것이다. 대우네요. 대우. 맞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2번. 2번은 동아리 회비를 담당하고 있는 F팀장은 점심시간 후에 회비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A부터 E가 있었고 범인은 2명, 3명은 범인이 아니다. 범인은 거짓말을 하고 범인이 아닌 사람은 진실을 말한다. 보기를 참고할 때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참거짓 유형이고 역할과 참거짓이 일치하죠. 범인이 거짓말쟁이에요. 범인이 아닌 사람은 참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범인을 찾는 거나 거짓말쟁이를 찾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보통 이런 거는 모순이나 동일 명제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보자. B는 C가 범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B는 C가 거짓말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 얘기는 둘이 모순이에요. B가 참이면 C가 거짓말이고, B가 거짓이면 C가 참이니까. C는 B가 범인이라고 주장한다. 자, 안 써도 되는 말이었고, D는 A가 범인이래요. E는 A와 B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참말을 얘기했다고 생각한대요.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끝났습니다. 여기가 범인이네요. 맞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A와 D 중 범인이 있다. 1번이네요. 2번. 이게 둘 다 범인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 둘 중에 범인이 있다.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B가 범인 아니고요. C와 E가 범인 아니죠. C는 맞지만 E는 아니고. 4번에 D는 범인이 아닌 게 아니라 범인이죠. 알 수 있죠. 답은 어렵지 않게 1번이 되겠습니다. 23년도 상반기 기출모금 문제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